시골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11장에 정신은 내가 아니다. 임사체험은 정신과 뇌에 대한 우리의 지식, 이미 설득력이 없는 지식에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임사체험자들의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현느리 털어놓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뇌와 정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 스티브 루이팅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8세 임사체험을 했다. 그는 아름다운 여름날의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었다. 스티브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햇빛 화상을 입었다. 그는 다음에 호수 한가운데 있는 뗏목으로 헤엄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밑에 친구는 몸을 둥글게 말아서 대포알처럼 솟아오르며 뗏목 앞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정신은 내가 아니다. 임사체험은 정신과 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상을 입은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는 타이밍하려고 공모형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공포에 질렸다. 입수하면서 몸을 폈을 때 심하게 걸린 등이 수평으로 물에 떨어진 것이다. 그 충격과 타는 듯한 동작으로 숨이 막혀 고물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정신이 8세 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되었던 느낌을 내게 설명했다. 계속 끌어안고 있을 때에 움직이려고 해봤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차가워지고 바닥에 가까워지자 고통이 줄었어요. 나는 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물에서 공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시점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저는 겁에 질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겁에 질린 사람을 지켜보는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둘도 했지만 아직은 아니기도 했어요. 진짜 나는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나 자신을 언제나 겁에 질린 사람처럼 여겼으니까요. 내 정신은 어른 같은 능력을 갖춘 정신으로 그 다음에는 그걸 뛰어넘는 정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네의 한계를 벗어나니 진정한 나의 본질을 다시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에 대한 우리 지식이 사실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얘는 모든 걸 걸러내고 우리 생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집중시키죠. 어쩌면 내가 워낙 잘 걸러내고 집중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이나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스티브는 그의 내가 생각을 걸러내고 집중시키고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니 자신의 정신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했다. 3학년 때 한 번 그녀는 물에 떨어들면서 뒤통수를 다이빙대에 부딪혔다. 물에 들어갈 때 그녀는 수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동안 물속에서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으로 느껴졌다. 드디어 코치가 누군가에게 내가 들어가서 구해와야 하겠지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미셸 역시 스티브처럼 내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내게 설명했다. 그 시점에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게 기억나요. 사방에 별이 보이고 점점 시간이 더 빨라지고 동시에 더 느려진다가 시간을 초월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었고 내가 죽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떨어져 나오는 느낌은 너무나 강력했고 나와 서로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게 시간을 초월해 있을 때 나는 자유롭고 행여롭다고 느꼈어요. 정말이지 멋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신이라 위대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내가 살아왔고 모든 심오한 것이 이해되는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사랑, 경화, 고요 그리고 수용의 왕국이었어요. 공간은 없었지만 또한 모든 것이 공간이기도 했어요. 정말 다정하고 힘이 되어졌고 이 세상에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어요.
다행히 내 머리를 들이받고 물속에 들어간 후에 내 생각은 정적을 수 없었어요. 균형을 잃은 빈불 놀이기구 같았지만 내 안에는 평범한 사고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면도 있었죠. 내 뇌에는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는 생각은 아주 자유롭고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열되거나 제멋대로 타오르거나 차분해지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두 사례와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 정신의식을 경험하는 우리 뇌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경험자들은 임사 체험을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식의 한계가 마음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림프종으로 시달리던 몸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임사 체험을 한 아니타 무르자니는 내가 우리 주위 세상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이런 비유로 설명했다. 말하자면 거대하고 어두운 창고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선정등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이 거대한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거라곤 당신 작은 선정등 빗줄기로 비춘 것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찾고 싶을 때면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물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은 그저 당신이 선정등으로 비추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선정등으로 비출 때조차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꽤 명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선정등이 비추는 물건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물건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육체적인 삶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각을 집중시키는 것만 의식해요. 그리고 이미 익숙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느 날 누군가가 전등을 켰다고 상상해봐요. 처음으로 갑자기 밝은 빛이 쏟아지며 온갖 빛깔이 보이고 색깔이 보이고 온갖 소리가 들리면서 창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대체 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색깔도 있을 거고요.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너무 강대하고 복잡하고 깊고 넓어서 압도될 지경이에요. 당신은 그 공간의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감각과 감정을 감지하게 하는 이 급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시각과 청각을 뛰어넘어 크게 펼쳐진 테피스트리트의 일부 모래란 사이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어낸다. 지배적인 이론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는 그런 이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론이 극단적인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자기적이라는 의미이거나 그 이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썼다. 가설들을 세상을 다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과제에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망치는 나무 토마 못을 받기에 탁월한 도구다. 그러나 볼트와 너트를 저에게는 좋은 도구가 아니다. 망치가 못을 받기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느 작업에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여기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일상생활을 설명하기는 유용하다. 그러나 뇌의 산소와 연료가 모자라도 생각과 감각이 어느 때보다 더 명료해지는 임사체험을 이해하기에 좋은 도구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린애의 전류화학적인 변화와 또 정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까? 나는 정신 육체보다 회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각과 물질적인 세계에 집중시키는 도구라는 게 하나의 답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식이 계속 집중하게 한다. 뇌는 삶에 주목하게 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했다. 뇌는 정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존에 중요한 생각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전기화학 신호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에는 물질적인 세계는 생겨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생각이 있다. 안내인이나 먼저 죽은 사람을 만난 일부터 비현실적인 장소를 방문할까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면서 겪었다고 설명하는 희한한 일들을 보자. 그런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물질세계에 생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재빨리 처리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뇌는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정신에 저장된 생각의 기억에서 몸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한다.
그것은 라디오 수신기가 다양한 방송에서 우리를 듣고 싶은 신호만 선택하고 다른 모든 방송을 차단하는 방법과 정말 비슷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 라디오 방송을 동시에 들으려고 했으면서 쩔쩔맬 것이고 어느 방송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뭐를 얻어맞거나 마치나 많지 이로 내가 내 기능을 못하면 생각과 감정을 걸리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맞추려고 손잡이를 돌리다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이와 같다. 이것은 일부 임사체험자들이 왜 육체로 돌아온 후에 정신이 다시 내 목회자 인간되어 한계에서 벗어났을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는지 말하는지 설명해준다. 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운전자의 차에 머리를 부딪혔던 21세에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육체에 들어와서 깨어나자 임사체험 중에서 분명히 했던 것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내게 말했다. 모임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온 한 여성의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마침 모임에서 만난 간호사가 내 뒤에 운전하고 있었고 헬멧으로 나를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내가 쓰러진 조금 뒤에 내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했죠. 그런 후에 구조대가 와서 도와주었지만은 그들이 오기 전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사고에 대한 기억은 물론 사고 당시의 시간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에 간 일을 기억하는 걸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처음 기억나는 것은 온통 깜깜했다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아주 멀었지만 이 빛을 보면서 그 끝을 향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보다도 훨씬 빨리 그곳에 도착했어요. 나는 거기가 시간이 끝나는 곳이라고 추측했어요. 나는 정말 빛에 다가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었으니까요. 어둠을 통과하며 움직이는 것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의 끝에 빛이 있었어요. 벽이나 경계가 뭐든지 단단한 게 전혀 없고 그저 빛과 존재들만 있었어요. 그 빛은 자석 같기도 했고 그저 그곳에 누워있었던 게 그 다음으로 기억이 나요. 심정감시 장치의 이런 이 소리와 내 자매가 귀에 대고 이리 내 자매 캐롤라인이야 너는 사고를 당해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나는 반응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고의 열흘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고 누를 수가 없었어요. 누구인지. 그 다음 한 달 정도 후에 내가 조금씩 작동하는 그 기억이 나요. 눈을 뜬 다음에 진작 내가 가진 거라고 내뿐이잖아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인간이 되었다고 불평했어요. 그거는 나도 옛날에 처음 했던 생각과 같네요. 깨어난 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인간의 뇌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알았던 기억도 나요. 이 땅에는서 우리는 정말 한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정말 모든 걸 알아요. 그것의 일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의 일에 대해서 말하거나 묘사하려고 노력하면 완전히 축소되고 말아요. 아기에게 DNA나 우주에서 의료기술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일과 같을 거예요. 아기는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그런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처럼 아기도 오로지 자기 수준에만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아기들 같아요. 많은 사람과 생각이 달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에서 느꼈던 것은 절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것의 일은 인간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훨씬 뛰어넘어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더 멋지기도 하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기보다 처리하거나 걸러낸다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2000년 전에 이런 가설에 대해서 기록했다.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다. 건강할 때 뇌는 우리에게 현상에 대한 해석자 역할을 한다. 지능을 주고 의식에 뇌는 전달자가 같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의식의 해석자라고 주장한다. 영국 철학자 올더스 헉슬리는 20세기 기술 은유를 활용해 이런 것을 설명했다. 대체로 쓸모없고 상관없는 무더기 정보에 압도되어서 쩔쩔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뇌와 신경계의 기능이다. 뇌와 신경계는 정보 대부분을 아무 때나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않도록 되도록 차단하고 실제로 필요할 것 같은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특별히 선택해서 남긴다.
우리가 동물의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는 게 우리 일이다. 생물학적으로 생존 어려면 정죄할 수 없는 정신이 뇌와 신경계의 감압의 밸브를 통과해야 한다. 내가 만약에 당신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당신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휴대전화가 내 목소리를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내게서 나오고 전파가 목소리를 전화기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되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휴대전화가 망가졌거나 전원이 꺼졌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말하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얘는 우리 육체가 생존하는데 정면 정보만 필터처럼 올라낸다는 개념은 그리 놀랍지가 않다. 정신이 물질적인 대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직관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요즘 선택적인 주의력을 조절하는 전두엽 또 뇌에 또 전류에 초점 맞춰서 하는 메커니즘까지 연구하고 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내가 찾아낸 증거 말고도 내가 필터 가설에 대한 증거가 더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험이 말기 자각이나 역설적인 자각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알츠하이머 병같이 돌이킬 수 없는 뇌 질환에 여러 등을 시달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가족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정신이 갑자기 다시 명료해지는 현상이다. 말기 자각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신경학적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다시 가족을 알아보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보통 그 사람이 죽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놀라운 회복을 보인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내가 정신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정신이 잠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 말기 자각 현상은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신경과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다. 2년 전 나는 말기 자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검토하고 추가 연구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국립연구소에서 참가했다. 그 워크숍에서 말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생각이 명료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촉진하는 두 가지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환각제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뇌 영상연구는 이 약물 탓에 복잡하고 신비한 경험을 할 때 뇌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다. 이제까지 신경과학자들이 LSD, 실로시빈 같은 환각제가 뇌 활동을 증가시켜서 환각을 유발한다고 환각제의 효과를 설명해왔다. 그런데 반대로 특히 전두엽 표질에서의 뇌 활동이 감소했고 또한 일반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할 때 전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심오한 경험은 뇌활동 감소 및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정신이 뇌와 상관이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면은 임사체험에서 더 슬프게 어떤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엘설리반이 외과 의사가 팔을 부덕이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동료들이 자기 몸을 끌고 가는 것을 빌 헤런런드는 어떻게 보았는지, 톰 소여는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자세히 돌아볼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런 증거가 보여주듯이 내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정신이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 뇌가 영원히 멈춘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정신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일까? 이런 질문은 전통적인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전통적인 영역의 경계를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죽은 후에도 우리 정신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세계관도 흔들어 놓았다. 내 성장 배경이나 교육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의식이 죽음을 뛰어넘어 지속될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